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녹화하는 용정호 때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1부에서 했기 때문에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런 걸 봄으로써 아마 대개 세계 정세, 앞으로의 어떤 판도 변화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가 완전히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에 그냥 다 빠져버리는, 이게 그냥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마치 60년대 이제 월남전 같은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근에 이제 그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걸 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도 많이 보니까. 저런 허접한 나라를 중국이 국빈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조금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하던 걸 다시 되풀이하자면은, 중국이 지난번에 왕이가 유럽 여러 나라들 방문하면서 조만간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평화 중재안을 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 항목에 이제 냈는데, 이게 안 되죠. 미국도 바로 일축해 버렸고, 그 다음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신랄한 의조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결국 러시아만 유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중국의 중재안에 따르면 뭐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은 그대로 러시아가 소유하도록 한다라는 걸 갖다가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중국의 그 중재안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했습니다. 그냥 바로 중국을 신란한다든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영토의 일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적을 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바로 대놓고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대만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왕의 행보를 하면은, 좀 보자면은, 중국이 만약에 중재권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중국은 그때 왕이가 그 이야기 하고 나서 헝가리, 프랑스 이런 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러시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재 역할을 하려면은 우크라이나도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 밸런스가 맞잖아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에 대한 그거는 국제 위반이다, 유엔 헌장 위반이다 라는 규탄 성명을 내야, 그래야지 정말 건설적인 역할 또는 이제 신실한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철저히 러시아 편을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왕의 행보만 봐도 압니다. 우크라이나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다면은, 이거는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중국이 왜 저런 역할을 자꾸 하려 들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아마 지금 벨라루스 루카셴코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조금 이게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벨라루스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내내 푸틴한테 시달려 왔거든요. 니 언제 참전할래? 빨리 좀 군대 보내라. 그런데 가기 싫은 거죠. 괜히 참전했다가 얻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차피 러시아가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죽 쓰고 있는 저런 군대한테 붙어봐야 득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벨라루스는 서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와 더불어 만약에 참전하게 된다면 전쟁이 확전될 거고, 아마 그 경우에 폴란드까지 전쟁에 끼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확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한 2, 3주 전에 루카셴코가 기자들하고 거의 1시간 넘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벨라루스 군인이나 벨라루스 국민이나 벨라루스 영토가 침범당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참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참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맨날 벨라루스가 무슨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러시아군을 훈련을 시키네 안 시키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현재는 들어오기 싫다는 이야기죠. 괜히 들어왔다가 만약에 이 전쟁에 러시아가 졌다 할 경우에는 루카셴코도 쫓겨날지 모릅니다. 워낙 그 극심한 독재 국가고 하니까, 대부분의 또 야당 지도자들이 이제 폴란드라든가 인근 국가로 도피해가 있는 상태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근데 아마 벨라루스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루카셴코는 중국에 붙어가지고, 중국 네가 제발 좀 이렇게 중재각 같은 걸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푸틴이 자기를 압박해온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워낙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벨라루스가 이게 중국에 좀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중국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하는 이야기가 좀 솔깃한 게, 이러나 저러나 지금 실패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1대1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중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갖는 그 일직선상에 벨라루스가 하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를 이제 소위 말해서 서유럽으로 진출하는 전쟁 기지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럼 일단 루카셴코가 온다고 하니 국빈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모셔보자 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루카챈코는 요 기회에 중간에 쏙 빠지면서 마치 중국에 조금 기대는 듯 하면서 러시아 아주 푸틴 저 압박해서 내 미치겠다. 제발 좀 이렇게 좀 내를 좀 빼달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과거에 냉전시대 때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행보가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그럼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크라이나는 사실 중국과 이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별로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헝가리나 뭐 이런 나라처럼 대규모 어떤 뭐 통상투자 이런 협약을 맺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비교적 이제 우호적이었는데 이 전쟁이 터지는데 뭐 확연히 아마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중립인 것처럼 합니다만 사실상 러시아 뒤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굉장히 이제 껄끄러운 그런 상태죠.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분규는 없고 제렌스키 역시 시진핑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면담을,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고까지 외교부 대변인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좀 지켜보는 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중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 관계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블링켄이 얼마 전에 2월 28일이던가요? 그때 구 소연방의 5개국 외무장관하고 일제히 회동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카자흐스탄 같은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자 붙은 나라들이죠.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 나라의 외상들하고 만나서 이제 같이 연석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하고는 따로의 회의를 하고, 뭐 그런 게 관객들의 목격이 됐습니다만, 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무슨 너가 러시아하고 결별해라든가, 중국의 어떤 재정 침투 이런 것들 조심해라든가, 그건 아마 비밀리에 1대1로 회의할 때 이야기한 거지 아마 그걸 보도자료로 그런 거 뿌리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재미난 회동이었는데 별로 이제 언론에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블링켄이 직접 거기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쪽 외교장관들과 이때 면담한다는 것 자체가 면담하는 것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외교적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하간 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해서 러시아, 중국, 미국과 어떤 각축 외교전도 상당히 볼만하다. 막 그런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게 자기는 중립이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어색한 중립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갖다 대놓고 이제 지원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게 맞는데 원래 중국의 원래 기본 입장이 그거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유엔에서 러시아 군 철군해라라는 유엔에서 141개국이 찬성을 했고 불과 7개국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게 되면은 중국 스스로도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 고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쟁 자체가 발발했을 때 그때 상당히 중국도 이제 러시아의 불쾌한 감을 감추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서방 편을 들어서 야 러시아 너가 저렇게 영토에 어떤 통일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유엔 헌장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쳤다.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은 서방에서는 박수를 칠지 모르나. 그러면은 나중에 자신들이 대만을 칠 때 이게 이 침공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정식 유엔에 가입해 있는 국가고 대만은 국가로서의 그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정치적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치는 거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국제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적 현실한 측면에서는 중국의 로직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니는 우크라이나를 친 러시아를 욕해놓고는 그럼 니는 대만을 그렇게 함부로 집어삼키려 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답변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여튼 골치 아픈 이 문제 때문에 중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갖다 공표하거나 드러낼 때 그 조절 수위 굉장히 이제 민감한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중국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걸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를 도우는 나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우는 나라 이게 점점 이제 확인이 드러나게 되는데 중국은 최근에 이제 공격용 드론 ZT-18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성능이 꽤 아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독일 슈펠지에 따르면은 이게 독일 슈펠지라는 거는 뭐 미국의 타임이라든가 뉴스익지 같은 정도의 그런 레벨입니다. 거기서 아마 이미 중국이 100기, 이 드론을 100기 정도로 갖다가 매각을 했다. 이미 팔았다. 라고 아마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꼭 증거를 대고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용 드론 ZT-180 이거는 그냥 그 이란제 그런 거하고 유사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이 러시아군에서는 122mm, 그 다음에 152mm 그 포탄을 갖다가 이제 원조할 수 있다. 궁극에서는 물론 북한에서 이제 많이 포탄을 받아간 거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뜨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미 중국도 일부 수출한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벨라루스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아마 좀 음흉한 음모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는 게 중국이 포탄이나 미사일이라든가 무기체계를 직접 러시아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벨라루스에 일단 주었다가 벨라루스에서 다시 아마 재수출하는 그런 식의 짜움을 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 루카셴코의 방중도 그런 아마 군사적인 협약이 있었지 않는가 아마 그렇게 추측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이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떨어져 나왔던 나라죠. 근데 여기서 이제 BM-21이라는 다인장 로켓이 있는데 이걸 갖다 무려 3,800발, 3,500발 정도를 공유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달된 건지 앞으로 전달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르비아는 뭐 독재 국가죠. 지지를 못합니다.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국민소득 2만 불 넘어가는 그런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건 시종일관 뭐 러시아를 응원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다인장 로켓 3,500발 뭐 지원한다고 해서 뭐 크게 이상할 건 없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의혹의 이제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노골적인 인사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중국 저것들이 공격용 무기를 러시아에 팔았다, 공유했다, 막 그런 식의 지금 100% 증거 자료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의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경제 제재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하고 전자제품,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정보, 그 장치, 이런 걸 갖다 판매하는 이제 중국 기업 5개를 골라가지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거 자기들 찾아봤는데 우리가 팔은 물건 엔드 유저, 최종 이제 구매자는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에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거기서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에 판매 목록상의 엔드 유저가 러시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러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북한의 석탄 밀수출이라든가 다른 어떤 물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 이야기죠. 엔드 유저가 거의 북한으로 절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이런 식의 제재는 계속해서 진행될 거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 기억했을 때마다 러시아나 중국이 약간의 이상한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를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쥐어나가는 기업들이 절대 러시아 이런 데 무기나 민감한 전략 장비 이런 걸 수출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메커니즘을 꾸려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우는 나라 이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대만이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거 중국이 정말 대만 자기 나라를 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입니다. 무기 공유는 안 되니까 지금 전후 복구 사업에 약 5,600만 불을 공유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대만 정부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또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대만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는 동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간의 어떤 뭐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침공을 받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위기 국면에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동조 현상이 있을 거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발틱 상국의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이 대단한 게 작년, 재작년부터 뭐 철저하게 이제 중국 각을 세우는 그래서 거의 이제 대만하고는 거의 뭐 수교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외교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도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불구하고. 제가 잘은 이공계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리투아니아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첨단 산업 이런 게 아마 부분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특히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도 공표한 상태고 아마도 이게 에스토니아 뭐 이런 나라도 지금 자국의 어떤 경제력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의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자금이라든가 그다음 물자 지원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가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 최근에 재미난 건 이제 브라질의 행보입니다. 브라질의 지난번에 구구파 대통령은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에서 여러 가지 결의가 있을 때마다 기권을 했거든요.
중립을 찍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좌파 대통령 룰라가 이번에 유엔에서 통과한 그 철군 결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제 그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유엔에서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 정의와 지속적 평화의 기초가 되는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1표가 나왔고 반대가 7표입니다. 기권이 32표였던가요? 그런데 거기 브라질이 찬성을 했습니다, 유엔에. 그래서 최근에 젤렌스키가 고맙다고 아마 전화를 했는 모양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굉장히 애매한, 사실상 러시아에 가까운, 그 다음에 이제 나토 쪽에서 무슨 포탄이 부족하다, 브라질에 좀 달라고 했더니 브라질을 거절을 했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남미는 거의 지금 러시아로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물론 베네수엘라 같은 게 아주 노골적으로 치려고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이 브라질이 이런 행보를 보였다. 는 거는 이제 러시아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그런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일본은 지금 무기를 자국 헌법상 우크라이나에 대놓고 무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31억 불을 공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55억 불 추가로 지원하겠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이제 G7 중에 6개국이 다 방문했거든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까지 다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물론이고. 근데 지금 총리만, 기시다 총리만 아직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일본 내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G7의 이제 의장국인데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회의를 하죠. 그럼 거기 가야 되지 않느냐. 우크라이나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유신회라고 이제 보수 우익, 극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보수 집단인 유신회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물자라든가 특별히 그 자금 지원이라든가 무기 제공이라든가 살상 무기 제공 이런 걸 언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갈 필요는 없다라는 또 발언을 해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막 비겁하다 또는 유치하다. 정치가로 살 발언이 아니다 라는 이제 언론의 비판이 많았었는데 우크라이나 측으로서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국민들을 갖다 우크라이나 그 탈출한 사람들 그 피난민들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받아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금액으로 봐서는 물론 미국에 비교는 안 됩니다만 꾸준히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기시다 총리가 빈손으로라도 우크라이나를 키우를 방문해 준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마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부는 감사할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다 키우를 방문해 버렸는데 그래서 전격 방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러느냐. 그래서 그 결정적 국면에 가면 일본 그 외교관들 외교 정책 측면에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도에서 G20에 이제 외교장관들이 다 모였었는데 거의 러시아도 왔었죠. 그래서 라브로프 그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해프닝이 안에 있었는데, 인도 기자와의 대담에서 청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나토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에 대항해서 벌인 전쟁이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비웃음을 사고, 청중들이 웃고 떠드는 그런 광경이 지금 동영상도 있습니다. 목격이 됐는데, 아무튼 그 인도 그 회의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야시 외상이. 왜 안 가냐 했더니 국회 무슨 일정 때문에 예산 일정 때문에 못 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하야시 외상에 대해서 이거 장관 답변하시오라고 했는데 답변한 그 시간이 50몇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1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분도 되지 않은 그 답변하려고 이 중요한 G10이 외교장관 회의에 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영어도 꽤 잘하는 하야시가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쿼드4 외상회에서는 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제약은 일본은 지금 결국은 이 사람들은 돈으로 일단 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살상 무기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다 주고 있는데 전 세계가 한국은 분명히 이제 서방 진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폴란드에 무기를 팔면서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에 포탄을 주면 미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를 공유한다. 인다이렉트리.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애써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저쪽에 서방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틈만 나면 이제 살상무기 언제 줄래? 라고 이제 물어옵니다. 지금은 그냥 물어오는 수준입니다만 조금 지나면 이게 압박할 겁니다.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나라가 무기를 공유해주면 참 좋겠다. 상당히 뛰어난 카팅에치가 있는 무기들이 많다. 왜 주저한지를 모르겠다라고 은근슬쩍 운을 띄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한국이 비겁한 행보를 보이면은 점점 이 발언 수위를 높여갈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바지가 다 됐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건 확실한데, 심지어는 아주 길게 보는 사람은 뭐 3년 내지 5년까지도 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은 좀 지나친 것 같고. 자, 그래 누가 더 잘 버티느냐. 그래서 누가 더 사기가 높은가 이거 봤더니 뭐 이게 수치가 좀 변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군인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2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애들이 러시아에 납치돼 가고 이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95%가 전쟁에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꽤 셉니다. 71%입니다. 우크라이나 수준 안 됩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자기 전쟁에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국내에 있는 제가 아는 러시아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 사람은 푸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쟁할 때 한 번도 깔끔하게 뭐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맨날 얻어터지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승리하고, 처음엔 질 것처럼 뭐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결국에는 전쟁에 이겼다. 뭐 2차 대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다른 전쟁이 어떠느냐. 1차 대전 깨졌죠. 독일한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해가지고 땅도 할량하고, 뭐 전쟁이, 독일과의 전쟁에서는 분명히 졌습니다. 왜? 뭐 혁명이 터졌으니까 1917년에. 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차지차 결국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뭐 러시아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푸틴이 그런 공작들 하고 있고, 푸틴의 정적들을 계속해서 지금 숙청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데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인터넷 계정을 파괴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몰래 이제 빼내서 납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갖다 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이 그럼 언제까지 계속되냐라고 물었더니, 기본적으로 반년 이상은 간다. 그러니까 요 6개월 안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63%, 러시아 같은 경우는 68%가 아마 1년 내내 전쟁이 지속될 거다. 아마 이거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싸우긴 했으나, 지금 이미 점령한 땅에서 러시아군을 일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의 어떤 무기 공여 속도로 봐가지고는 이제 올해 안에는 틀렸다. 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군사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쟁이 지지부진은 해줄 수 있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 집합적으로 이제 서방의 무기가 공유된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이제 이줌하고 리만 이런 거 탈환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식 전격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작년 이제 겨울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깡짜를 부리면서 뭐 석유 안 팔겠다, 가스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보를 보이니까 아마 이번 겨울 정말 나기 힘들 거다,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서방 EU 국가들에서 아마 모자라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총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스는 굉장히 편리한데, 이걸 차단당하게 되면 LNG선, 이제 선박을 통해서 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돈도 많이 들고 이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엄청나게 들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견뎠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러시아를 아는 애들, 걔네들이 너가 이제 죽었어, 이번 겨울에 다 쓰러질 거야 라고 했던 게 별로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서유럽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가들, 나토 회원국가들도 별로 그렇게 뭐 쓰라린 겨울이 아니었다. 이번 겨울 특별히 그쪽에서 굉장히 따뜻했다고 합니다. 고온 현상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난방을 그렇게 심하게 틀 이유도 없었다.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사용량이 폭주하니까 쓰지 말라든지. 근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겨울이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겨울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겨울의 공포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서유럽, 그러니까 EU나 나토를 향해서 너가 그런 식으로 러시아를 져버린다면은 우리는 따끔한 말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를 고립시켜가지고 완전히 에너지 자산을 무기로 해서 유럽을 고립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실패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국영 전력 회사가 있는데, 그게 뭐더라, 뭐 우크로 뭐 일렉트로던가요? 우크로 일렉트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스페링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전력난은 완전히 해소됐다. 그 안에 이제 수탄 발전소라든가 변전소 이런 게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다 마쳤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전기 송신 제한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력공사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바에 따르면은 만약에 다시 위기가 닥친다든지 특별한 사건 사고가 나서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으나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3월 초 현재는 전력난 없다, 가스난도 없다, 대체 자산, 대체 자원 같은 거 확실히 확보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잘 꾸려갈 수 있다. 이런 걸 대내적으로 천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러시아 에너지 문제가 발동하면서 서방이 안 산다고 하니까 수입량을 줄이죠. 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얄밉게 인도하고 중국이 막 사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좋았죠. 좀 싸긴 하지만 마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 대량으로 사주는 인도와 중국이 있으니까 짭짤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국은 상당히 못마땅히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별로 개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그 인도 계속 살아. 중국 너거 계속 살아. 왜? 만약에 러시아 애들이 저걸 갖다가 제대로 팔지 못한다. 그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제대로 팔지 못한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국내 경제가 나빠질 거, 악화될 거는 뻔하지만, 자, 반대로 생겼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석유값이나 가스값이 치솟는다는 거죠. 다량의 그런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수출을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차라리 러시아가 숨통을 열어주는 게, 인도, 중국에 계속 팔아먹는 게 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가스라든가 석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뭐 이것 때문에 근데 갈등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공식적으로는 너가 러시아 원유라든가 그다음에 가스를 사는 거 별로 그렇게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제 최근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우려했던 이번 겨울이 해소됐다. 겨울의 위기가 끝났다. 이제 그러면 남은 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물론 이제 3, 4월은 어렵겠죠. 이제 빨라야 5월 정도 됐는데 이 민감한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탈출해서 적군에게 강력한 반격 공세를 취하는가. 그 다음에 이번 반격 공세는 어느 지역에 어느 땅을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가. 그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정호또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